안녕하세요. 이선엽입니다. 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러 와주셔서 되게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설계와 추상적 구조적 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발트라는 회사에서 CTO로 재직 중이며 프리젠트라는 서비스를 운영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라이브러리도 제작을 해보고 최근에는 취미로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오버를 해서 되게 장표가 많은데요. 185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랩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자가 하는 일과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개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도메인, 직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모든 업무를 한 가지 단어로 줄여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자가 하는 모든 업무는 결국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제 수행되는 일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프로그램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요약을 해보면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익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사회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요? 크게 보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를 마쳤다면 그 설계대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현까지 마쳤다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게 맞는지, 부족한 게 뭔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론인 폭포수, 스파이럴, 애자일 등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 프로세스를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앞부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라는 가상 시스템에 적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키텍처 문서를 작성하거나 도식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마쳤다면 이어서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설계 영역은 이 두 과정 모두 걸쳐 있는데요. 설계라는 이제 계획도 있지만 실제 코드로 나타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이기도 이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에게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집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도메인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의 요소와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정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 의존 구축, 로직 작성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더 잘 만들기 위한 리팩토링도 하고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개발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하는 업무는 코드 작성뿐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저는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자가 관여하는 일은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니어가 될수록 점점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저는 코드를 작성만 잘 하더라도 개발자로서 1인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차가 쌓이고 쌓일수록 이제 기대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시니어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이제 경험이 풍부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경험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이제 경험에 기반한 직관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는 직관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 경험 자체가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관도 좋지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의 일만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도메인이 달라지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익혀야 되고, 시니어가 될수록 이런 방법론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오늘 제가 하는 발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사고가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상적 구조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화면만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생각을 통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추상적 구조적 사고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먼저 추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추상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코딩을 배울 때 클래스를 다루면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듣는 당시에는 추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뭘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는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추상은 여러 가지 혹은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된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앞서 클래스를 말했던 것처럼 공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이제 관심 있는 요소를 뽑는다 했을 때 추출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추상에서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 이미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이제 지구 표면을 표현한 물체라는 점인데요. 각각 지구본, 메르카르트 도법, 로빈슨 도법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지구본은 이제 지구의 둥근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메르카토르 도법은 2차원 직사각형으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한 로빈슨 도법은 왜곡을 최소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지도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여기서 추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추상은 요소를 뽑아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뽑아낼 요소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관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본은 이제 현실 세계의 지구 표면에서 뭐 둥글다, 위도, 경도 등의 요소를 뽑았습니다. 반면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은 이제 둥글다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요소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추출되고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에 달라집니다. 이를 이제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상은 이제 사물을 단순화한 다음에 재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단순화하고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유명한 방법론이 이미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제 철학적인 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다른 철학적 사고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요소 환원주의라는 사고 방식인데요. 요소 환원주의란 무언가 높은 단계의 개념을 더 낮은 단계의 요소로 분해하는, 이제 분해해서 정의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뭐 사람을 예시로 들면은 이제 사람을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나누면 피부, 살, 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나누면 세포, 마지막까지 나누면 분자, 원자까지 되는 식입니다. 이런 환원주의적인 사고는 뭐 미술계의 추상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피카소의 황소 연작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하다 보니 선만 남고 이제 선으로만 이제 황소를 표현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추상화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상과 물체가 있는데요. 이를 분석하고 해체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해체한 것을 결합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먼저 현상 혹은 이제 물체를 가능한 만큼 분해를 하고, 분해를 했다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무의미할 정도로 과한 분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이제 부끄럽지만 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분해하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분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색상, 구도, 선, 빛 뭐 이런 다양하게 좀 나눠봤고요. 이를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자, 색상과 구도만을 결합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원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 이미지라는 걸 얼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도와 선만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이것 또한 이제 사람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유저 아이콘처럼 생겼죠? 이러한 추상화는 사물뿐만 아니라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자를 먹기 위해서 피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자를 먹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구체적이진 않지만 실행해 볼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적입니다. 이를 한번 도시화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이게 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피자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더 추상화를 해서 한 단계로 압축을 시키면은 피자 주문이라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피자를 이제 가게에 주문하면은 복잡한 절차 없이 이제 피자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이제 추상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코드에서 긴 프로세스를 하나의 함수로 묶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린 함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특정 로직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추상화는 뭐 더 구체적일 수도 있고 더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층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추상화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추상화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구체적이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이 다릅니다. 이 적절한 수준과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피자를 먹기 위한 방법으로 가게에 주문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피자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자를 만드는 과정만 알고 싶다면 과정만 알고 있을 정도로 추상화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화면에 공룡 화석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고 미디어를 통해 봤던 공룡의 모습은 왼쪽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측처럼 이제 깃털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예상일 뿐 타임머신이 없는 한 우리가 실제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공룡 화석이 추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추상화는 실제를 알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개발에서의 추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한 추상화는 실제 로직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추상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구조적 사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적 사고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용을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면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딱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꽉 채워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은 이제 좋은 코드, 나쁜 코드라는 책에 나온 문서 예시인데요. 얼핏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려면은 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 글은 이제 초콜릿 브라우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글인데요. 이 글에 대한 문제점은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좋진 않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묶을 건지, 어떤 순서를 가질 것인지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점에 따라서 간단하게 구조화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되게 마크다운이죠. 되게 익숙한. 이제 아까보단 보기 쉬울 거예요. 보시다시피 구조화는 우리가 평상시 항상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조화를 한 걸 보면은 아까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겹치는 건 모두 제거를 했고요. 이런 방법론은 MEC 프레임워크라는 것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를 위한 방법론입니다. 요소들이 누락되는 거 없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사고체계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방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구조적 사고와 딱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정리돼야 된다는 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제 채울 것인가를 이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무조건 안 겹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도식은 간단한 게시판에 대한 도메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면 어떨까요? 이제 통계를 이제 유저나 포스트 데이터에서 불러온 다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토탈 스태츠라는 도메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반정 교환을 한 거죠.
이제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와 겹치니까 구조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황색 영역은 통계 모듈, 초록색 영역은 이제 실제 로직이 돌아가는 코어 모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분리를 해둔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구조화도 추상화처럼 단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한 발자국 더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개발 업무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탑다운과 바텀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은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론인데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탑다운은 큰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분해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론입니다. 하향식 접근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탑다운은 이제 큰 문제를 분해해서 작은 문제들을 찾고 해결하면 이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작은 문제들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거나 리서치가 필요할 때 유용한 사고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텀업입니다. 바텀업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 문제의 답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바텀업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텀업은 이미 우리들이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때 유용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뒤로도 이 사고방식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모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이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이 뭘까요? 모델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로 여겨질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델은 세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각각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앱스트랙션,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한국어로는 이제 분류, 추상화,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구조화를 할 때는 이제 구조화를 할 때 다뤘던 이제 묻고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카테고라이징은 비슷한 요소끼리 묶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카테고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룹핑은 이제 특정한 기준으로 묶는 건데요. 저 사람이 몇 반인지, 며칠자 로그인지 같은 기준입니다. 이때 묶는 기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라벨을 붙여가지고 속성을 부여해보고 그런 다음에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최대한 비슷한 단위로 묶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앱스트랙션입니다. 앞서 다뤘던 추상화인데요.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요소를 뽑아낼 것인지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션은 요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까 제 사진에서 뽑아냈던 것처럼요. 이제 레이어링은 요소를 계층으로 나눠서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구조적인 사고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이건 이제 공통점을 묶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물의 공통점이나 혹은 이제 행위에서 공통점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공통점을 묶는다는 것은 이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것을 발견한 결과 디자인 패턴이 생기고 우리가 재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이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모델링을 할 때 추상화와 구조화는 동시에 발생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도메인 모델링을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도메인 관계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는 요구사항에서 필요한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아까 다뤘던 프로젝션으로 여러 요소를 뽑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겹치지 않고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하고 구조화하면 유저 서브 시스템, 게시판 서브 시스템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추상화한 뒤 카테고라이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OSI 7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의 흐름을 행위에 따라서 추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레이어링, 이게 아까 살펴봤던 레이어링이죠. 그리고 뽑아낸 요소들을 겹치지 않게 순서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추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활동한 영역에 따라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추상화 구조화 된 것을 다시 또 추상화하고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더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워크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이제 프레임과 워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제 틀과 작업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 틀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어떤 틀에 맞추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발 세계의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죠. 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문제에 접근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장표에 있는 로고들은 웹서버 프레임워크들인데요. 결국 똑같은 웹서버를 만든다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는 다양한데요.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있고, 뭐 조금 더 일상적인 이제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할 일 관리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나온 문서 템플릿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정할 때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문서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서지만 이 또한 이제 틀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도식이죠? 앞서 추상화를 하는 방법을 다룰 때 나온 도식과 비슷합니다. 프레임워크 설계도 비슷한데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한 다음 분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가 있는 정도까지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본 사용자 스토리 문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용자 스토리 작성이란 작업을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분해될 것들을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할 때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런 사용자 스토리 만들기 템플릿 문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시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크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키텍처를 만들거나 뭐 이러한 업무 규칙을 만들게 된다면 이러한 사고 방식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영역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소프트웨어 구현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상화하고 구조적으로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처음으로 도메인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표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을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이제 개발자는 이제 문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도메인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에 대한 비즈니스 전문 지식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앞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고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메인 모델링은 비즈니스 지식을 추상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목적은 개발 세계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도메인 모델링은 비즈니스를 프로그램 세계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간단한 수업 매칭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죠. 이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는 핵심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여러 도메인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작성한 요구사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사항을 수집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했다면 모델링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링을 이제 단계적으로 추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 나온 모델은 우리가 이제 가장 추상화된 도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모든 사물을 그냥 표현하고 모든 사물끼리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도메인 모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추상화가 되어서 이걸로는 이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직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구인과 이제 지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학생이 이제 선생님을 모집하고 선생님은 지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구사항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제라는 도메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생이 선생님을 모집하고 선생님이 지원하면 적절히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모델을 그려가면 현실 세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도메인 모델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데이터 속성을 추가하고 함수를 통해서 행위를 표현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메인 모델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 피드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모델에서 요구사항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변경되어서 결제가 구인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수업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도메인 모델 사이의 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모델링을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다시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모델을 보고 실제 코드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면 당연히 아키텍처란 단어가 떠오르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발자가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 방법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어떻게 만드는가와 어떻게 나누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을 나눠서 누가 할 것인지 같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5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 프로그램, 서버 시스템, 모듈,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로직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아키텍처는 이 중간에 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다룰 때는 화면과 같은 프로세스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조직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때 이제 이어서 아키텍처의 컨셉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아키텍처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가장 맨 앞에 요구사항과 조직이 있는 것처럼 아키텍처는 요구사항과 조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컨셉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셉이란 말처럼 추상화된 시스템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바일 앱인지 서버인지 게임인지에 따라 설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버를 만든다 가정하고 6개로 나눴지만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화면에 나온 도식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아키텍처 컨셉 문서인데요. 내부 시스템의 구성과 외부와 통신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만 봤을 때 내부 시스템이 MFA로 구성되고 각 애플리케이션에는 서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키텍처의 컨셉을 알았다면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구체화할 때는 하향식으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다룬 도메인 모델을 포함하여 성능과 기술 스택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아키텍처 문서를 보겠습니다. 문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화면에 담기는 어려워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컨셉 아키텍처를 통해서 시스템의 추상화된 내용을 봤으니까 각 구성 요소를 단계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보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서브 시스템이 존재하고 서브 시스템 내부에는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모듈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통신이 필요해서 이제 서브 시스템끼리 통신이 가능하다를 이제 문서로 도식화를 했죠. 그래서 이 통신은 함수 호출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이제 베이스라는 것을 의존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서브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다루는데요.
서브 시스템의 내부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패턴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화가 가능한데요. 구성 요소를 알았다면 통신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식은 서브 시스템 간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 방법도 설명합니다. 통신을 할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와 통신할 때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향식으로 아키텍처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아키텍처 문서를 만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무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게시판 도메인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 도메인 모델을 한번 구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도메인 모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또 더 쪼개보면 3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누면 모듈로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할지인데요. 이제 앞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자체를 분리할 수도 있고 서브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디렉토리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걸 선택할지는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이제 현재 조직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분리하는 게 좋은데요. 되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혼자 개발을 하면은 그냥 디렉토리로 분리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대규모 조직이라면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아키텍처도 항상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드 작성을 할 때 추상적 구조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패러다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인식의 체계, 사물에 대한 틀,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 문제나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틀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아래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방법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린 여러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론은 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능은 없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또한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소프트웨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틀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추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직을 작성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패러다임 아래에는 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코드를 보면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왼쪽은 명령형 프로그래밍, 오른쪽은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렇게 다르죠. 자, 이런 패러다임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먼저 컴퓨터가 보기에는 패러다임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CPU가 해석할 수 있는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이제 방법을 추상을 해보면 이 4가지 요소를 다루게 됩니다. 순차, 분기, 반복, 참조죠. 패러다임은 이 4가지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객체지향 같이 이제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은 객체지향 패러다임은 프로그램이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객체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실행된다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객체를 기준으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함수형 패러다임은 프로그램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함수를 기준으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패러다임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구현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고방식, 기술, 이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발표 주제를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적합할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먼저 프로그램의 동작을 로직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 유즈 케이스, 에스펙트, 펑션 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설명해 보면 먼저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직이 어떤 유즈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펙트인데요. 이 로직이 어떤 관점에서 사용되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인지, 출력인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펑션인데요. 이는 로직이 구성되는 함수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기능이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는가를 말하고, 이 말은 프로세스를 나눌 수도 합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로직들을 나누거나 합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은 이 하나의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이 또한 로직 내에서 적절히 함수를 나누거나 쪼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펙트인데요. 여러 유즈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로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언급한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로직을 세 가지 관점에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고려해서 추후 리팩토링을 하거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법 설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문법 설탕은 신태스틱 슈가라고도 부르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프로그래밍 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숨기기 때문에 추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지원하는 언어라면 직접 문법 설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설탕이라고 표현한 만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문법 설탕은 독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파이썬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컴프리헨션 문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히려 설탕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수준을 항상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팩토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팩토링은 이제 기능을 수정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코드를 개선하는 것을 리팩토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팩토링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패러다임, 코드의 크기, 소유권, 중복 여부, 수정 가능성, 의존 이렇게 6가지입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이 관점들을 각각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제 이 코드가 어떤 패러다임인지, 코드가 큰지, 누가 관리하는지, 중복 코드가 있는지, 수정될 확률이 높은지, 어떤 걸 의존하는지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3가지 리팩토링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모델링하는 것과 똑같죠. 각각 추상화, 구조화, 일반화입니다. 자, 추상화는 코드 내용을 숨길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낸다던가 라이브러리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랩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과하게 추상화되어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는 코드 내용을 분리할 것인지 하나로 합칠 것인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통되진 않더라도 하나의 함수를 여러 함수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프라이빗 메서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죠. 특히 수정 가능성이 높은 로직이라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화는 이제 코드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이제 분리하여 합치거나 의도적으로 중복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개발자에게 있어서 이제 중복 코드를 이제 합치는 건 너무 당연한 행동이지만 만약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코드라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중복 코드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은 결국 리팩토링은 추상화, 구조화, 일반화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로직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히 이제 추상화, 구조화, 일반화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장수가 너무 많아서 빨리 말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났네요. 이제 모든 내용을 다뤘고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방법은 따로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발자로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식화를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뭔가 막힐 때는 간단하게 종이에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식화는 이제 UML이라는 좋은 툴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직관은 이제 경험주의적 사고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패턴도 중요한데요. 패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추상적인 사고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이런 패턴을 기억해두면 추후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건 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 두 가식이 무조건 좋다면 미과식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구조적인 사고는 이제 창의력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고를 가둬두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죠. 구체적인 것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밀린 CS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표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 우리들이 이미 잘 해왔던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떠올리거나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을 답습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방법론을 통해 접근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직관이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